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공화당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화당이 승인을 해줬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에 12월까지 연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해주긴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네가 지금 위기를 겪었지만 이 위기를 구한 거는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결국에 해줄 거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화당이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잖아요. 너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올 거냐 요 부분과 함께 그 이제 미국에서는 세법 관련된 이슈라던가 요런 걸로 결국에는 기업 때리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독점법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독점을 해서 소비자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소비자는 이롭지만 유통업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요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독점법에 대해서 돌파를 하려고 해요. 일단 페이스북이 실패를 한 이래로 이런 식의 이슈, 노이즈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2월까지 부채 한도의 이슈를 넘겼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미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회의록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11월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뉘앙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지까지는 테이퍼링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뭐 우리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좌지우지 되었지만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는 시장이 또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증시가 이미 테이퍼링이 가냐 마냐 이런 걸로 이미 반영을 한 부분이고 11월에 이제 가는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더라도 그때까지 재미 보고 빠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베이스에는 제 스승님께 이렇게 배운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뉴스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접합이 되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리스크가 작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기 내각 선출과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관심사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0월 1일차라고 해가지고 10월 1차에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 미리 만들어서 내놨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요. 일본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국가 1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번에 당연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청률 안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 못 가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많았고 손해를 많이 본 역대 올림픽이 돼버렸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체제를 전환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시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추석 조상님이 우리를 좀 도와준 부분도 있어요.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헝다가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못 갚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제2의, 제3의 헝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시진핑 정권 자체가 지금 막바지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부자 때리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자 때리기 정책에 부동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동산도 때리느냐 봤더니 그 인구가 많은 그 중국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이라던가 유명한 스타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저출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지금 계속 때려잡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부동산도 있는데 이것이 헝다그룹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 주변에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헝다그룹이 어렵다라는 건 나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 그래 알겠어. 근데 헝다그룹이 힘든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니잖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다 엮여 있다고. 중국의 경제와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엮여 있어요. 최대 생산국가 그리고 최대 소비국으로서도 엮여 있고요. 둘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중국이 힘들거나 뭔가 여파가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고 인구도 막 전 세계에서 1등 정말 많아가지고 최대 소비국이야. 이러면은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그 비내구재 판매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0.8% 감소를 냈어요. 설비 투자와 그리고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운송 장비가 모두 감소하면서 5.1%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테이퍼링이라던가 달러 강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걸 보더라도 조금 안타까운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계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서 이 핸드폰을 딱 바라봤는데 12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정말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했죠.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제 주변에 삼성전자 산 사람들, 특히 하이닉스 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달러가 안정화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자 물가지수라던가 실업 청구 건수당 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정화가 되었고, 시작하자마자 3대 지수가 그냥 1%씩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GDP와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번에 8월에 했던 거랑 분기가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바뀐 건 없어요. 이제 실업률을 보면은요, 실업률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7월에 비해서는 8월에 좀 더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같은 경우에도 전달에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구직자가 문제인 거죠. 고용률 같은 경우가 소폭 조금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림 부분이 2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찍었어요. 농림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큰 폭은 없었지만 2월과 비교를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4%, 0.7에서 2.4%로 올랐다. 또 눈에 띄는 게 제조업 취업자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4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게 좀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조정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건설업 부분입니다. 돈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이에요. 왜냐면은 건설은 지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돈을 주잖아요.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돈이 빠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다시 경제가 차근차근 굴러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추이는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는 수출 자체는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16.7% 올랐고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31%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죠. 이번에는 좀 늘어났는데 42억 달러. IT 관련 품목 중심으로 두 자릿수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뭐 컴퓨터라던가 반도체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자릿수로 수출이 증가가 되었는데 월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YOY 대비해서 수입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원유, 유연탄,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엄청 지금 상승이 됐잖아요. 원유만 하더라도 말하는 도중에 82달러로 올랐네요. 80달러가 올랐을 때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역대 최고치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1차 상품 수입이 56.6% 증가가 되었고 중간 수입도 40.4%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수입 데이터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 수출입 동향을 봤더니 8월에 대비해서는 9월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자동차 마이너스대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마이너스 찍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8%에서 마이너스 40%로 내려갔어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퍼센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5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네. 이 퍼센트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석유 제품은 늘어났어요. 왜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는 올라가서 54.9%에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78.7%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에 내려갔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습니다. 무선통신기기도 지난달 대비해서는 퍼센트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어요. 조금 더 특정적인 거를 바라봤을 때 선박류, 도대체 선박류 왜 떨어져?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동량은 증가를 했어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발주량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단은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간의 시차 영향으로 수출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9월 통관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뉴스라던가 이런 걸 또 찾아봤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박이 물건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대요. 폐쇄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하겠다. 24시간 풀 가동하고, 코로나 패닉도 아닌데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게 동났다 막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선박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랬구나. 그다음에 석유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산유국들은 감산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북미에 있는 멕시코가 허리케인 아이다인가, 그 허리케인 영향으로 석유 증산 여력이 제한이 돼버렸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드라이빙 시즌이라던가 아니면 드라이빙 시즌이 아니더라도 취업이라던가 이제 재취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생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래서 수출이 호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개월 이상 연속 증가세다. 자, 그 다음 컴퓨터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의 SS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모바일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파운드리 업계 가격 인상이 검토가 되고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부록을 한번 보니까요.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의 효과 분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가가치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수출 유발의 실질적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3.1%였는데 수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명목의 부가가치율이 63.3%로 YY를 대비를 하면은 지난 연도보다는 22.3%와 62.2%보다 상승을 했고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역시나 반도체였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대국이잖아요. 반도체 유발액이 20%를 차지를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학, 컴퓨터, 의약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 되니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취업 유발도 당연히 됩니다. 취업 유발 인원이 344명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 344만 명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12.8% 감소를 한 수치라고 해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취업 유발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출로 인해서 취업 유발이 감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석탄, 석유 제품, 특수 목적 기계 요 부분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증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화학 제품, 반도체, 컴퓨터, 식료품 수출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일 유리한 것들,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쉽게 고용을 해서 이 고용 확대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식료품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당 17.8명 수준이라고 해요. 부가가치 유발액보다 취업 유발 인원이 큰 부분이 자동차, 특수기계, 기타 화학 요 부분들이고 부가가치액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 취업 유발 인원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업황이 좋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은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알면은요.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경제산업 동향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원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말 좋게 봤습니다.